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지역구 의석수를 253석으로 7석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47석으로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기존 서울, 인천, 경기 등 의석수가 현행 112석에서 122석으로 크게 늘어남에 따라 수도권이 이번 20대 총선에서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새누리당이 살생부 논란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친박계 핵심 인사가 최근 김무성 대표에게 현역 의원 40여 명의 물갈이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건데요. 이들 의원의 실명이 담긴 살생부 명단에는 비박계와 친박계 핵심 의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서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20대 선거구 획정안 확정과 여야의 공천 내용까지 정정당당해서 집중 분석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들입니다. 장성우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김병민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김관옥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부소장 나왔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침내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됐습니다. 오늘 국회에 제출됐는데요. 자, 여야가 이해관계 첨예하게 엇갈려서 줄다리기 끝에 총선 6개월 전이 법정 제출 시한인데 무려 139일이나 시한을 넘겼습니다. 일단은 제적위원수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가 7석 늘어난 253석, 그리고 비례대표는 그만큼 줄어서 47석이 됐습니다. 네, 교수님. 네. 오늘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선거구가 획정이 돼서 눈이 많이 완 모양입니다. 이 서설인 것 같은데 하여튼 만시지탄이 있지만 지난 2014년 10월 달에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위헌 판결은 인구 편차가 지나친 투표 가치 불평등을 가져온다. 그래서 3대1을 2대1로 낮춰라. 한시적으로 지난 12월 30일까지 선거구가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줬고 1월 1일부터 지금까지는 우리 선거구가 없는 상태로 온 이런 여야의 어떤 정쟁의 희생물이 된 건데 지난 19대 총선도 2월 27일 날 타결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선거일 49일 전이었는데 오늘은 45일 전에 타결을 해서 점점 더 우리 국회가 일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역구가 253석 그리고 비례대표가 47석으로 비례대표가 상당히 7석 줄었죠. 그것은 이제 헌재에서 위헌 판결 때문에 선거구를 늘리면서 그리고 이제 정원은 300명을 줄이는 그 여파 때문에 이제 이 구도대로 가는데 수도권에서 10석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서울 이쪽에 선거구가 상당히 늘어났다. 이것이 특징이고 그 다음에 농촌 지역의 인원이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농촌에서 대표성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고 기존에 16곳의 선거구가 분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9곳이 통합되고 5곳의 선거구가 구역 조정이 돼서 이제 선거구가 획정이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지 이제 선거구가 확정이 되는데 그것은 이제 앞으로 여야 합의 과정을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이 한 석이 늘어났습니다. 지역적으로. 그리고 인천도 한 석, 경기가 8석. 이래서 수도권에서 이제 10석이 늘어난 것이고 충남, 대전이 한 석씩 늘어났고 강원에서 한 석이 줄고 경북, 호남, 전남, 전북이 한 석씩 줄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선거구가 획정이 됐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강원에서 한 석이 줄은 것이 새누리당이 양보를 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구가 타결이 됐다. 이 지역은 황영철, 홍성, 행성 지역구가 양쪽으로 분화가 돼서 강원에서 한 석을 새누리당에 양보했기 때문에 이것이 타결된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수도권이 늘고 농촌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뭐 야당이 유리하다, 여당이 유리하다 하는데 예, 김 교수님 오늘 어떻게 야당이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오기 전에 이제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과거의 투표 행태, 투표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통상 이제 야대 여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야대 이제 여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그게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투표 결과를 보니까 거의 비슷하거나
지금 이제 수도권으로 많이 증가가 이루어졌어요. 오히려 이제 지방이 줄어들고 그런데 이제 수도권 영역에서 오히려 이 여권이 조금 더 이렇게 우세한 지역에서 분구가 많이 발생했다. 따라서 이번에는 수도권으로서의 어떤 증가가 반드시 야당에게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인구 편차를 3대 1에서 2대 1로 줄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역을 대표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이 정치 주권자인 국민들, 인구의 대표성을 이제 강화시켰다는 측면에서는 사실상 한국 정당 정치의 어떤 개선점이 얼마 정도 있다. 너무 늦게 이제 만들어진 문제가 있고 이게 유권자들한테 대한 예의는 분명히 아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정당 정치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게 전반적으로 여야의 누가 어디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생각이 좀 다른데요. 야당의 분열 상황을 논외로 하고 선거 획정만을 놓은 선거 지형은 여당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 교수님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여촌 야도라 그래서 예전에 농촌 지역은 보수 지역이어서 그 여당이 유리하고 도심 지역이 야당이 유리하다는데 그 야당이 유리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가장 큰 특징이 대도시로 선거구가 인구에 대한 대표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대도시 중심으로 선거구가 재편되었다. 즉 서울과 경기 그리고 인천, 충청 지역에서 대전과 천안, 아산 지역에 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방 지역도 사실은 대도시 중심은 선거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 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경기도는 서울에서의 주택 폭등으로 인해서 경기도로 밀려간 젊은 경제 능력을 가진 젊은 사람이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뭐냐면 이번 선거에서 경제 문제가 아주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즉, 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둔감하지만 경제 문제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현재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의 장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여당이 원하는 안보 이슈보다는 경제를 둘러싼 논쟁이 된다면 상당히 여당에게 불리한 소지가 되지 않을까. 따라서 이번 선거는 여당에게 상당히 불리한 걸로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야당이 갈라져서 수도권은 50대 50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뭐 나중에 후보 단일화 변수도 있지만 지금 보면은 야당이 지금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없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당이 좀 유리한 거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야당이 현재 상황을 같이 간다면 여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이번 선거구 조정 문제만을 갖고 여에 유리하냐 야에 유리하냐라고 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하신 좋은 얘기를 해주셨지만 단순히 그 얘기를 가지고 이번 총선에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젊은 3040 세대가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더불어민주당과 지금 국민의당, 정의당이 과연 국민들에게 그만큼의 희망을 보여줬는가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 정도의 희망을 보여주지는 못했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총선이 한 달여 넘게 남은 상황이고 이런 과정에서 이번에 선거구 획정이 여에 유리하냐 야에 유리하냐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번 선거구 획정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서울 중구 문제를 굉장히 재미있게 약간 객관자적 입장에서 봤는데요. 중구가 지금 정호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 있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지상욱 그 후보 심은하 씨의 남편으로 유명한 두 분이 열심히 경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역이 없어지면서 성동 갑을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죠. 이런 지역이 바로 황영철 의원, 앞서 말씀하신 강원도 그 홍천 횡성이 지역으로 있는 황영철 의원의 지역도 마찬가지고 또 마지막으로 전남 수천 곡성에 있던 이정현 의원 지역도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있는 지역이 나눠지게 된 경우에는 굉장히 뼈아프게 후보들이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이런 후보들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준비가 크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가 참 우리 유권자들이 좀 지켜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여당이 유리하냐 야당이 유리하냐 그걸 봤을 때 저는 두 가지 이제 관전 포인트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여촌야대가 도식적으로 이루어졌었고 그것이 대충 맞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3040 세대가 상당히 보수화돼 있다. 그리고 실용주의화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민주대 반민주 구도에 있어서 그런 결집력이 상당히 약화돼 있고 두 번째 야당이 불리한 것은 60대 이상의 인구가 23.2%,
23.1%, 970만 명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 있고 이분들이 투표장에 갈 확률이 90%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대도시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이 결코 야당한테 불리할 그런 선거구 조정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예단하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네, 현재 오늘로 필리버스터 합법적 의사방해 일이 엿새째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내일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돌아오면 풀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오늘 이번에 필리버스터 전국 사실상 선거운동이다 이렇게 여당에서 비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제도적으로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그것을 너무 과잉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저는 컨텐츠가 선거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문제안 토론을 해서 이것을 지연하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어떤 선거 구도에 큰 영향을 끼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다만 국민들은 우리 국회가 그동안 폭력으로 얼룩지고 싸움만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토론한다고 밤을 새워서 하는 것이 신기할 뿐이고, 이것이 2, 3일간은 가지만 이제 선거구가 이게 확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때부터 국민들은 헌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할 것이고, 이것이 국회에서 내일 만약에 처리를 안 시킨다면 역풍이 상당히 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필리버스터가 무제한 토론인데 지금 국민들은 호기심에서 이렇게 보고, 그리고 야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방청객으로도 많이 가고는 있겠지만 토론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연설 형태로 돼 있고, 토론을 하면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상대가 없지 않습니까? 의원 두세 명 앉아가지고 이거 혼자 얘기하고, 그러면 이걸 전파 낭비 같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거에 관심 있는 극렬 지지자, 적극적인 지지자층들은 이거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 반대적인 새누리당 성향의 사람들은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비토적이고 더 뭉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렇게 봤을 때 현재까지는 저는 제로섬이라 보고, 이제는 선거법이 타결이 됐으니까, 그리고 선거가 이제 입후보가 3월 23일이면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빨리 이 절차적 민주주의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면 외국의 경우는 필리버스터 좀 흔한 그런 어떤 광경인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필리버스터 보면은 선거를 앞두고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눈물도 많아 보이고요. 예, 전반적으로 야당 의원들이 이것을 좀 선거에 활용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고,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1차 공천 탈락 과정에서도 좀 대상자로 여겨졌던 분들이 살아났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선거운동이냐? 그러면 선거운동은 아니죠. 선거운동이 효과가 나올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공화당 지금 대선 후보 중에 하나인 테드 크루즈 같은 사람도 사실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어텐션을 받고 관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이제 지지를 얻어내는 우리가 스타가 된 거죠. 근데 이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남용을 하면 사실은 곧바로 그 역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노릴 때 이미 이제 국민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식상한 그런 부분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일종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수당의 합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쓰지 않았던 것이죠. 물리적인 얘기, 물리적으로 충돌하고 무슨 문을 부신다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접근하니까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는 사실은 지금 테러 방지법의 내용을 알리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 테러 방지법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이제 뭐냐라는 것 부분에서 왜 반대하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잘 설명을 못 하고 있었어요, 더민주당이. 근데 이제 이 필리버스터를 계기로 해서 좀 더 많은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 근데 이 일종의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반테러법인데, 이게 그러면 언제 만들어졌느냐? 미국 같은 경우는 2001년에 만들어진 건데. 테러 방지법 얘기는 좀 나중에. 그러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 보면은 더민주당에서 계속 신기록 경신이 이어졌습니다. 정청래 처음에 은수미 의원이 세웠다가 계속 지금 이제 정청래 의원이죠. 11시간 40분 동안 서 있었습니다, 단상에.
그래서 최장시간 신기록을 세웠는데, 근데 이 대목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좀 비난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좀 논란을 낳고 있죠. 자, 어떤 말인지 일단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정치를 주장하시는 분들, 87년 6월 항쟁 때 어디서 무엇을 하셨나요? 앞에서 저에게 뭐라고 하시는 분들, 대통령 직선제 6월 항쟁 때 뭐 하셨습니까? 반대했죠, 6월 항쟁. 그러면 대통령 선거도 하지 마세요. 88년 9월에 안기부에 끌려가서 이름 모를 모텔에서 3시간 팬티바람으로 두 손을 묶인 채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3시간 이상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맞은 것, 이것이 인권에 대한 테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부소장님, 87년 6월 항쟁 때 뭐 하셨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때 총학생회 회장단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뭐 총학생 회장은 아니지만 학생운동의 한복판에 저희는 87년도 학번인데 그 입학하자마자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서 뭐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거리에서 수업보다는 거리에서 보낸 시절이 많은데요. 저는 뭐 정청래 의원의 저런 지적 마음의 심정은 이해갑니다만 마치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야, 이 아버지가 어렸을 때 고생했을 때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 줄 아느냐는 아버지의 외침, 즉 젊은 사람들에게 왠지 꼰대스러운 시대 착오적인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87년 6월 항쟁의 의미는 6월 항쟁과 그 이전의 운동을 대사변적 사건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6월 항쟁은 몇몇 사람 소수의 10걸음을 나가서 선도적인 투쟁을 하는 것보다 다수의 국민 다수가 한 걸음을 가는, 즉 그런 다수의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장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앞에 나가서 돌 던지고 화염병을 던져도 민주화 시위가 있었다면 도서관에서 묵묵히 공부하면서 성원해주는 그런 국민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6월 항쟁에서 그 초롱성 같은 군사 독재를 항복을 받아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생각은 마음속으로 가질 수 있지 몰라도 저것을 공공연하게 그렇기 때문에 너는 차별의 대상에 대한다라고까지 하는 것은 좀 과도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낡은 시대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 의원님 그 90년대, 2000년대를 네. 대학에서 보내셨습니까? 저는 2000학번이고요. 아, 2000학번이요? 예, 2007년도에 어떻게 보셨어요? 저런 그 80년대 뭐 했느냐, 니네들 운동도 안 하고 그랬는데. 제가 어떻게, 예. 87년에는 유치원생이었고 저는 2007년도에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뒤에 경희대학교에서 총학생회장을 했습니다. 학생회장 선배들 만나보면은 참 귀에 못이 박히게 듣는 얘기가 저런 얘기들이에요. 이 얘기를 얼마 전에 정의당의 당대표 선거에 나왔던 조성주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죠. 86 선배들은 옛날 이야기만 나오면 심취감에 빠진다, 우월감에 빠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를 늘 정의하는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죠. 87학번의 87년도에 정말로 6월 항쟁을 통해서 대한민국 민주화에 기여했던 그분들의 노력과 헌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그 시대의 시대적 사명이었던 거고요.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적 사명을 논해야 되는 자리에서 아직도 과거 얘기를 꺼내고 있는 장면들, 테러 방지법을 막기 위해서 나갔던 필리버스터 장면에서 사실상 보여서는 안 될 행동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법적인 의사진행 발언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선거운동 아니냐, 당신들 또다시 기록 갱신하기 위한 경주 행태가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예,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 교수님, 그 강기정 의원인가요? 네.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 80년대 운동권 가요를 불렀다고 들었습니다. 일종의 운동권 선민의식이다, 그런 얘기도 있고, 아직도 그 더민주 의원들 사이에는, 운동권 출신 의원 사이에는 어떤 투쟁이 체질화돼 있다, 못 벗어난다, 어떤 프레임에, 그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기정 의원 공천 탈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뭐 운동권 프레임으로 저는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순수한 감성에서 과거에 내가 이 자리에 왜 섰는가, 그것을 정말 순수하게 생각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이 그때 당시에 운동했을 당시에 그 운동권 노래, 그것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것을 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지금 현재 처지를 한탄하는 표현으로 그런 노래를 했을 것이고, 이것을 뭐 이제 공천 탈락한 사람이 이것을
내가 저항하고 그리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포지션은 아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순수하게는 보는데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 워낙 순수한 게 없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우리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주면 뭐 그렇습니다. 그 87년도 6월 항쟁을 했던 사람들 다시 모여서 우리 같이 한번 하는데 내가 앞장서겠다. 그런 뜻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공천 탈락이 다시 번복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엄중해서 번복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강기정 의원의 그런 노래, 그런 모습은 본인이 마지막으로 정말 하고 싶은, 예를 들어서 정말 이거 비유해서는 안 되겠지만 사형수한테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냐 하면은 무슨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정말 본인의 어떤 순수한 모습을 그냥 보여줬다고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말 나온 김에 지금 여야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그 최근에 그 더민주에서 10명을 1차로 탈락시켰죠. 이거 컷오프라 하던데 자세히 보니까 문희상, 유인태, 홍일학 의원 10명 중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분이 3명 같은데요. 기자들 사이에서 야당 기자들 참 하기 어려운데 여당에 비해서 이 세 분만큼은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나마 몇 안 되는 균형감 갖춘 야당 의원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컷오프라는 것부터 얘기를 좀 해보면요. 일단 컷오프라는 것은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탑다운식 공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국이 낳은 매우 이상한 유형의 이제 공천 방식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이제 하나는 국민들이 그만큼 이런 탑다운식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호응을 합니다. 이 탕양제가 사실은 민주적인 어떤 의사가 더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국민들은 여기에 호응을 하느냐. 이 일정 부분 이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거기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이 우리 한국 정치 문화가 거기 또 내재돼 있어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탑다운식입니다. 모든 걸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뭐 경제 발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뭐 정부가 개입하고 개입주의. 근데 미국 같은 데는 모든 공천을 누가 합니까? 유권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유권자 스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또 한 가지가 우리 한국 정치가 인물 중심 정치입니다. 이 대선 중심의 정치이기 때문에 대선 주자들이 반드시 의회 또는 정당을 장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사실상 뭐 부인은 하겠지만 어쨌든 자기 계파의 사람들을 더 많이 넣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컷오프라는 어떤 이 수단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이 더민주당에서 몇 명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이 됐다라고. 실질적으로 이게 이 시스템으로 나는 접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우리가 예상했지 않았던 사람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그것을 김종인 대표가 이제 비상위원회 대표인데 그분이 이제 보지 않았던 거죠. 결국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뭐 지금 보니까 그 20% 컷오프 규정은 문재인 전 지도부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김상곤 혁신위원장이죠. 그 당시에 서울대 조국 교수 이런 분들이 만든 건데 지금 비난은 김종인 대표가 받는데요. 좀 억울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기자간담을 했는데 해당 영상 한번 보고 대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컷오프 20%에 대해서는 누구도 거기에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만들 적에는 아무 소리도 않고 있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왜 정부적 판단을 못 하느냐 하는 이런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정치적 판단을 갖다가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항목이 너무 많아요. 예? 이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뭐 정부적 판단이나 어떠한 변화를 이끌기에는 굉장히 그 제약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갖다가 당무위원회에 얘기를 하고 당무위원들의 의사를 내가 들어볼 작정이에요. 네, 전 지도부에서 만든 공천안의 후폭풍을 왜 내가 맞아야 되느냐 뭐 그런 불만이었습니다. 자, 서장님. 지금 그 김종인 대표를 그 전 지도부 주류가 흔들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이래가지고 좀 관철이 되겠습니까? 공천 개혁이? 제가 볼 때는 뭐
그 김종인과 문재인의 관계는 저는 손조와 이순신의 관계라고 봅니다. 그 전쟁이라고 하는 총선 임진왜란은 이순신이 하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손조가 물러나느냐 흥망성쇠가 달려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순신이 결코 이성계가 되어서 역심을 품고 천하를 도모할 리는 없기 때문에 저는 둘은 정치적 공동 운명체라고 보는 것이고 다만 저는 뭐 김종인 대표가 아주 노회한 정치인이라는 게 드러나는 이유가 현재 컷오프는 정량적 평가, 산수를 잘하는 평가이지 정치를 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미숙하게 처리한 물론 몰랐겠습니까? 계파 갈등이 심한 속에서 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친노 비노의 갈등 속에서 대표직을 유했던 문재인 대표의 고육지책이었는데 이 모든 1차 컷오프의 그 문제는 문재인 탓이라고 슬쩍 미루면서 본인은 거기 유탄을 맞은 홍일학 의원하고 참 문희상 의원에 구제할 방법이 없는가 당무위에서 당원 당규를 검토해봐라 라고 했지만 전략 그 물갈이라고 하는 한포 사격을 멈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정치의 변화를 원하고 그 25%의 부동의 지지율에서 올라가지 않고 있는 야당의 참혹한 현실 속에서 선거만 했다면 지는 야당을 뜯어고치기 위해서 김종인표 물갈이를 하고 있는데 저는 멈출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은 야당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고 김종인 대표도 슬쩍 문재인 대표에게 1차 공천을 미루면서 2차 이제 그야말로 김종인표 전략 공천, 물갈이 공천의 판도라 상자 이제부터 열리기 때문에 저는 멈추지 않고 쭉 총선 국면을 주도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김종인 대표, 문재인 전 대표가 데리고 온 사람인데 내친 김에 본인이 대통령에 관심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서 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와 보이지 않는 갈등의 설도 있고요. 좀 어떻게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십니까? 정치는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김종인 의원이 총선을 지금 뭐 비대위원장 하면서 비대위 대표하면서 세력을 구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구축은 문재인 대표, 더민주당의 세력은 열린우리당 뿌리입니다. 그 뿌리를 갖기 위해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그 뿌리까지는 못 갔고 국회의원 공천권은 비상대권을 가지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대목론까지는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문재인 대표하고 김종인 지금 현 대표는 짜고 치는 고수섭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전략적 사전 모순이죠. 각본이다. 예, 이 컷오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컷오프 해놓고 문재인 대표는 뒤에서 SNS에서 잘한다 그러고 아쉽다 짠하다 그러고 그것은 뭡니까? 병 주고 약 주는 거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위로하고 한쪽에는 잘라내고 그러면 나중에 번복하겠습니까? 번복하면 콩가루 집안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내친 사람은 그냥 그것을 끝나는 것이 정치지 뭐 소송을 해도 이것이 뭐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이 뭐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전략적으로 이것을 한번 이렇게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 그것이 이제 뭐 방금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치기 어려운 칼을 김종인 대표한테 줘서 대신 정적이 아니죠. 어떤 자기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서 길을 한 열었다 발짝 이런 말씀이시네요. 더 예. 확실한 효과를 내려면 정말로 둘이 싸우는 모습을 연출하면 확실합니다. 왜 이걸 비대위 대표를 맡아가지고 우리 그동안 당을 어려울 때 끌어온 사람을 왜 다 내치느냐 이렇게 하면 뭐냐 간섭하지 마라. 그러면 국민들이 엄청나게 큰 호응을 할 것 같습니다. 김종인 네. 대표 이제 얘기를 좀 하면 우리 이제 김종인 대표 과거를 좀 보면 그분이 이런 야망을 갖는다거나 자신 스스로가 대권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현 여당에서 이제 넘어온 분이고 거기서도 자유스럽게 넘어오신 분인데 여기서 특히나 이제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손학규 전 대표가 넘어와서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대권 나간다면 사실은 그 기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반이 없기 때문에 거의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결국 뭐 사전 각본설이 무게가 실리는데 그 뭐 그렇게 따지면 지금 1차 공천 배제자인 김현 의원 같은 경우에 대리기사 폭행 연루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배제가 되고 강기정 의원도 나름대로 당을 위해서 열심히 본인 말로는 폭력도 불사하고 이렇게 뛰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결국 운동권들이 다 이렇게 배제시키려는 어떤 내부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 근데 운동권이든 비운동권이든 떠나서 이 시스템 공천을 만든 소위 말하는 칼자루를 만든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문재인 대표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표가 딴 사람도 아니고 문희상, 유인태, 김현, 임수경 소위 말하는 친노운동권 강경파들 앞에 투풍낙엽처럼 쳤는데 이것을 예전에 김한길 안철수 의원이 공천권을 주도해서 했다라면 이건 친노 비노의 권력 투쟁으로 친박 비박처럼 고립 상쟁이 벌어졌을 텐데 문재인 대표가 읍참마속의 심정이 든 전체적인 현역 물갈이를 하기 위해서 했던 국민들이 보기에 상당히 납득이 가는 자기사를 도려낸다고 해서 납득이 가는 장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다소 안타까운 부분이 있으나 문재인 대표가 향한 거기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기는 명분이 사실상 상당히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또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뭐 사정 각본에 따른 거다 했는데 어떻게 오늘 그 김종인 대표의 비례대표 받는다 그런 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큰 욕심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욕심은 큰지 작은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받겠다는 뜻 같아요. 예. 제 생각에는 김종인 대표가 절대로 받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런 뉘앙스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약간 언론에서 확대 해석하는 측면이 있지만 김종인 대표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 지금 문재인 전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의 관계를 우리가 얘기했을 때 저는 순망치한의 관계다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취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혁신의 방향들이 있겠지만 그걸 문재인 전 대표가 직접 나서서 그 혁신의 칼날에 들이대는 순간 당이 쪼개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위험을 감수하고서 김종인 대표에게 정권을 준 거거든요. 근데 김종인 대표 역시 현실적인 사람이라는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을 본인 마음대로 문재인 전 대표를 무시하고 혁신의 칼날을 그대로 들이댈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당연히 그 내부적인 과거 친노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중에서도 과거 친노가 아니라 새로운 문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문재인 대표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혁신을 할 상황이 될 거다라는 측면이 보이고요. 비례대표설은 더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 스스로가 비례대표를 받아서 출마하게 되는 순간 모든 혁신의 과정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하지만 대신 그 이후에 이제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총선 이후가 훨씬 더 중요한 정치적 국면이 있거든요. 그 뒤에 전당대회, 이어지는 대권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내일이죠. 국민의당이 안철수 신당 창당한 지 이제 한 달이 됐습니다. 근데 지지율을 보니까 최근 갤럽 조사에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뭐 정체성, 노선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반등하겠습니까, 교수님? 컨벤션 효과가 다 죽었는데 사실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은 엄청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8% 한 자릿수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는 상당히 위기가 왔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10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뭐 8인 8색에다가 개파가 다 모여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새 정치를 내세우면서 전국 정당화에 실패하고 호남에 가서 출발했다는 것이 첫 번째로 실패의 어떤 요인이라고 봅니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호남 출신으로서 호남의 민주당을 자신의 세력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대권까지 거머쥐었고 YS 같은 경우는 PK 출신으로서 새누리당으로 와서 대권을 거머쥐었는데 안철수 의원 호남 출신이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지 기반, 지지 지역 이런 것과 지도부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또 두 번째 요인이다.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창당을 하면 대단하게 3, 40명 의원이 딱 모일 것 같았는데 교섭단체 실패한 것이 결정타고 정치는 대세론입니다. 유권자들은 되는 쪽으로 붙게 돼 있고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봤을 때는 교섭단체가 안 되면 이건 희망이 없구나. 그래서 국민들이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다 떠나는 것이 이제 현실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기다. 그리고 앞으로 총선 국민에 있어서 과연 호남에서조차도 더민주당한테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다고 봅니다. 네, 이런 지지율이라면 당장 내일 총선이 치러지면 비례대표만 해도 한 7석, 5석 정도 차지한다. 그렇게 되면은 파이가 갈수록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측근 그룹이라고 하면 박선숙 사무총장 그리고 이태규 씨죠. 어떻게 비례대표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 말들이 무성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답변할까요? 저는 안철수 국민의당의 현재 지지율은 국민들은 새 정치의 첫 차를 타길 바랬는데
호남의 막차를 탄 지역주의에 기댄 호남 정당의 깃발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비례대표 남은 몇 장 카드마저도 그것을 개파가 나눠 먹거나 측근들에 의해서 권력 지분에서 나눠 먹는다면 국민들은 더욱더 등을 돌릴 것이고, 비례대표를 누군가 하는 게 선거 결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비례대표가 먼저 벽보에 붙습니다. 후보가 누군지를 공개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지분 나누기나 개파 측근 나눠 먹기로 하면 완전히 외면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나머지 남은 비례대표 카드라도 원래 지향했던 제3의 당,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당의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정운찬이라던가 이상돈 교수라던가 이런 사람들 등 외부 영입 인사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국민의당에 대한 마지막 기대조차도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상당히 많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렇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이제 새누리당 상황으로 좀 보겠습니다. 어젠가 어디 신문에서 살생부라고, 결국 비박 살생부 40명을 날리겠다, 그리고 그 명단이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그 40명이라 그러면은 현재 새누리당 의석수가 157석이죠. 그러면은 4분의 1을 날리겠다. 지금 더민주당은 절반을 날리겠다 그래요. 거기에 비하면 이렇게 큰 건 아니지만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 이렇게 선거 때만 되면 이런 현상이 되풀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결국에는 공천이라는 건 권력 투쟁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4년 동안의 권력을 누가 가져가느냐, 일정 부분 입법부를 장악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거죠. 따라서 여기서 이제 지금 뭐 이 새누리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뭐 진박, 뭐 비박, 뭐 이런 내용이 사실 여기 엮여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이제 진박에 해당되는 분들의 그런 어떤 자기들이 지향하는 바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그거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이걸 빨리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게 불공정하게 내가 지금 일단 속아내는 을 당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불공정하다, 뭐 이런 것들 지금 공개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공천이 완전히 결정되기 전까지는 이런 얘기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살생부 보니까 대부분 비박 의원들 있고 또 몇 명 친박 중진이 끼어 있더라고요. 이게 뭐 오늘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아까 기자간담회 열어서 이건 사실이 아니다, 당에 조사를 공식 요청했는데요. 뭐 흥미로운 대목이 친박 중진이 있습니다. 결국은 몇 명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자를 테니까 너네들 같이 가자 이거 아닙니까? 그 논개 작전인데요. 그럴듯해 보입니다. 예, 교수님. 더민주당 보십시오. 문희상 의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친이 친박, 예를 들어서 친박 비박, 그걸 따지기 전에 정보지라, 사설 정보지, 찌라시라든가 이런 풍문 같은 것이 공천 앞두고 엄청나게 난무합니다. 이것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도 일부러 해서 배포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친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기획적으로 퍼뜨린 것은 아니고,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김무성 대표가 그것을 또 당사자한테 이렇게 확인을 했다는 것은 저는 좀, 어떤 정치적인 실수라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새누리당이 157석인데 저는 한 60석 이상은 저는 교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누가 교체될지는 모르지만 어떤 공정한 평가에 의해서, 그리고 공관위에서 평가를 해서 교체를 해야 될 가능성도 있고, 뭐 컷오프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결과적으로 지난 총선 때 49.3%의 어떤 교체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 새누리당이 더민주가 지금 분당의 아픔을 듣고 국민들한테 영입도 하고 컷오프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치 활동입니다.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그럼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컷오프라든가 공천 탈락을 50명, 60명 정도 이렇게 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만이 과반수는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권 여당이. 과반수를 얻으면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레임덕에 빠질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런 뼈를 깎는 아픔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만이 집권당으로 인정을 해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 20% 정도 탈락을 시켜가지고 하면은 누가, 새누리당이 무슨 개혁 의지가 있고 새누리당을 어떻게 맡기고, 그리고 19대 국회 입법률이 30몇 %밖에 안 되는데 이런 국회의원들이 또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찍어주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물갈이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살생부가 사실이 진위 여부를 떠나서, 네, 김 의원님
지금 여권의 새로운 젊은 피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새누리당 현역 의원들 많이 갈았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상향식 공천의 민주주의 방식 통해서 어느 정도 유지하고 점진적으로 개혁했으면 좋겠습니까? 결국은 정치는 명분 싸움이죠. 그동안에 김무성 대표가 갖고 왔던 명분은 특정 세력이 갖고 있던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라는 국민공천제 아주 중요한 명분을 갖고 왔던 게 사실이고요. 그 명분을 믿고 지금도 전국에선 수많은 예비 후보들이 짧게는 2달, 길게는 뭐 1년 가까이를 그 지역에서 열심히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의 상향식 공천제의 명분은 우리 정치가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친박계를 비롯한 다른 집단에서 비판하고 있는 면도 분명히 중요한 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상향식 공천제는 결국은 현역의 기득권 지키기가 아니냐라는 부분, 현역 의원들이 딱 자리매김하고서는 본인이 한 1년 가까이 당원 명부를 다 쥐고 있어요. 그럼 예비 후보나 상대 경쟁자가 어떻게 나가서 거기에 올바른 경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선의 기본은 올바르게 누구든지 평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고요. 저는 지금도 이런 상향식 공천은 유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국민들 보기에 부끄러운 의정활동을 펼쳤던 의원들이 있을 거거든요. 과감하게 공천을 준다는 건 정당이 누군가에게 우리 당의 공직 후보를 추천한다는 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정당이 같이 지겠다는 겁니다. 그럼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문제가 있는 후보들은 당연히 공천 과정에서 배제돼야 하는 것도 맞는 거거든요. 그 중간 단계를 적절히 잘 조화하는 것, 이게 바로 김무성 대표와 지금 이한구 위원장이 같이 협력해야 될 정치의 과정일 겁니다. 네, 지금 이한구 위원장을 두고 거칠 게 없는 폭주기관차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반발을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략 공천을 감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 터질 게 터졌다고 봅니다. 드디어 공천 살생부 명단이 괴문서로 돌아다니는데 결국은 뭐 제가 판단할 때는 최경환 의원이 나서고 이한구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을 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책상을 10번을 쳐서 결국은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마지막 주인공이 나온 다음에 결론은 이런 살생부의 등장인데 저는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도 사실이 아니어도 큰 후폭풍에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공천 면접과 그 다음에 절차 심사들 이것이 다 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40명은 정해져 있었고 그렇다면 이것은 누군가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이 공천에 개입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김무성 대표로서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이고 만약 이것이 김태훈 의원의 주장대로 비박계가의 정치적 공작에 의해서 누군가 친박과 대통령을 궁지에 몰기 위한 역풍의 문건의 조작인지 아닌지 사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조작해서 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을 진실을 규명한다면 그 사람 또한 이 정치에서 은퇴할 수밖에 없는 그 표적은 명확하게 비박의 대표 주자급으로 맞춰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이든 아니든 권력투쟁의 그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보고요. 묘하게 이 살생부 문건이 저는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선거구 획정과 대테러 방지법을 타협시키는 촉매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김무성 대표는 빨리 테러 방지법을 수정안을 통과시켜서 선거구 획정을 하고 싶은데 원유철 대표와 친박에 의해서 이것을 연계 법안 쟁점해서 처리하지 마라. 1.1핵도 고치지 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간을 끌었는데 이 문건마저 터져서 이것이 만약에 누군가에서 총선에 개입해서 전략공천을 강행하는 거라고 한다면 선거구 획정을 빨리 진행을 시켜서 오히려 역풍이 불어서 선거구 경선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려면 친박에서 지금까지 연계했던 주장을 처리하지 않고서는 문건, 이한구, 대통령의 공세 모든 것이 전략공천으로 향해가는 거라고는 민심의 역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여당이 이번에 테러 방지법에 대해 수정에 빨리 동의하고 그래서 국민 경선으로 선거구 획정을 통한 경선 일정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친박이 오히려 거꾸로 양보하는 테러 방지법의 수정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 전국의 내관이 되는 게 바로 저는 이 문건 살생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비박의 대표 주자라면은 뭐 살생부 명단에 올랐다. 그러면 결국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의미할 텐데요. 예, 지금 대구 계명대 거기에 재직하시고 계시는데 대구 민심은 어떻습니까? 대구는 지금 뭐 두 가지 흐름이 혼재돼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력, 즉 현 정부에 대한 어떤 지지는 뭐 완고하게 유지가 되는데 여기서는 항상 미래 권력에 대한 어떤 걱정,
그걸 또 준비하는 추세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동정적인 그런 여론도 남아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에는 이 유승민 의원의 공천이 결국엔 새누리당 공천의 거의 성격을 규정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도 이 무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공천을 못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진박 중심의 지금의 이 현 정부의 어떤 중심의 이 의원들이 네. 많이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 모든 열세는 이한구 위원장이 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열세를 열더라도 결국은 어떤 기관차라 할까요? 모든 전국을 이끌어갈 분은 결국 김무성 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 전략 공천이 현실화된다면 어떻게 움직일 것 같습니까, 교수님? 근데 지금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3월 18일까지는 모든 후보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시간이 별로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경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상당히 없다. 그리고 나서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당의 어떤 당원 명부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안심번호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선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상당히 미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렇게 봤을 때 김무성 대표의 속은 타들어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뭐 해서 완전 국민 경선 하겠다고 그것도 안 되지. 여러 가지 지금 계속 후퇴하고 있고 리더십에 큰 리스크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새누리당의 공천은 이완구 공관위원장의 힘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고, 결국은 우선 추천제가 상당히 큰 맹위를 떨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네. 결국 오늘 이렇게 긴 대답 나눠봤지만 공천 학살이랄까요? 앞으로 아무도 장담 못하는 이런 시계 제로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대답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모두 감사합니다. 김재현의 정정당당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